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거야 이상민 탄핵안 가결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대통령실에선 의회 주의를 포기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179표였고요. 그리고 반대 109표였습니다. 무효표 5표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그리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2021년 이어서 네 번째였는데 국무위원회 탄핵소추안은 이번이 75년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일보 보시죠.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설득, 납득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 50억 받는 게 상식적인가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1심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만 일단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죄가 있다라고 벌금을 선고했고 50억 원 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이냐, 검찰이 무리하게 부실하게 기소한 것이냐, 아니면은 법원이 너무 법리를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 보시죠. 초등생 온몸에 멍든 채 숨졌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홈스쿨링 초등학생 온몸에 멍든 채 숨졌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친부와 계모 훈육 위에 때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은 학대 치사 혐의 영장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지진 사망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살짜리 소녀와 그리고 그 남동생이 지금 잔해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려달라고 구원의 목소리를, 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살려주면 노예라도 하겠다, 이런 정말 가슴 찐한 얘기를 이 7살 소녀가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피해 사망자가 11,236명이고 부상자는 5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녀와 남동생은 구조가 돼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현장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는데요. 아이의 생명은 큰 문제 없고, 다만 엄마가 이 새 생명을 낳고 떠났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선일보 네 번째 신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 인민군 창설일인 건군절 75주년을 맞아서 야간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열병식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열병식 전날 열린 기념연회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좀 묘합니다. 김주애가 다시 공식 선상에 드러난 건데요. 정면을 응시하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은 딸 김주애이고, 오히려 부모인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는 이 김주애 양을 향해서 몸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얼마나 그 지위가 견고한지 또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된 거고,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사람들, 환갑이 넘은 이 북한의 박수일 이문구 총참모장 등등입니다. 예, 그래서 병풍처럼 정자세로 서 있는 모습 또한 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애 양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병풍처럼 서 있는 장성들의 모습, 그리고 양옆에 리설주, 김정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매체에 벌써 4차례 등장한 김주애 양인데, 북한 매체가 김주애를 부르는 호칭도 등장할 때마다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주애 호칭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시작된 그 김주애 호칭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일로 사랑하는으로 바뀌었다가
존귀하신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등장했을 때는 존경한다라는 표현으로 김주혜 양을 그만큼 높게 띄워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그 호칭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정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2월 7일 인민군 장병들의 숙소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자,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존귀하는, 존경하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좀 남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게 계승이냐, 승계냐, 4대 세습이냐 네. 이게 관심의 초점일 것 같아요. 근데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맞춰서 전부 다 승계는 아닐 것 같다. 북한 사회가 원래 남성 우선이고 또 김주혜의 오빠가 있다. 3살 위에 남자아이가 있다. 그리고 동생도 남자아이다. 그런데 둘을 제끼고 여성, 딸에게 승계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미국 그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도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장성들 사진 말고 첫 번째 등장한 사진, 하얀색 패딩을 입은 사진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ICBM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와요. 화형 17형. 우리가 보통 네. 소녀와 그다음에 ICBM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진들이 몇 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표현했지만 후손 만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절대적인 힘을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ICBM입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냐? 즉, 이 ICBM을 우리가 만든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네.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윤 변호사님, 네. 김주혜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리설주의 목걸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목걸이 모양 때문입니다. 이 목걸이를 확대해 보면요, 네. 은색 미사일 모양인데 그 탄두부 미사일 아래, 모양. 예, 네. 미사일 모양입니다. 그 탄두부 아래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 화성 17형과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이 신형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정치 어떤 그 일환으로 목걸이를 착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병식의 사진도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밤이었죠. 8일 밤 심야에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포착된 그리고 공개가 된 사진인데요.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인공기가 보이고요. 수천 명이 집결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위성 업체에 따르면 지금 10시 5분쯤에 이 사진은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광장 앞 도로에 이동식 발사대 차량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식 발사대 텔에 탑재된 미사일이 바로 화성 17형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소식 오늘 앞에 짧게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과의 설전에 집중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세요? 그것이 어떤 뭐 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있고요. 예. 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한동훈 장관과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실수를 해서 또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모습도 잠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자, 거듭된 실수를 하는 모습을 김남국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님 어떻게 좀 그 모습 보셨습니까? 뭐 실수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 네.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 생각에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네. 공격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이 사실관계 확인을 덜하게 된 거예요. 이 주의력이 떨어진 거죠. 네. 뭐 그 이모라는 얘기는 뭐 다 아실 테고 네. 최강욱 의원도 한 땡땡이라고 되는 거를 한국 3M인데 네. 한이 앞에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 딸이라고 오인해서 굉장히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려면 네.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공격받을 부분이 없는가. 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그런 공방이 벌어진다 할 때는 네. 국회의원은 무조건 사실에 근거한 사실 확인을 무조건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차이. 저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네. 차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네.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더군다나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에게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은 우리가 법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가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영미법 체계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주로 영미법 체계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독일 중심으로 한 대륙법 체계입니다. 그러면 대륙법과 그다음에 영미법을 공부한 사람은 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실수를 했다고 치부하기에는 그러나 그 공부 자체, 지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저격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김의겸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술자리 의혹, 그 가짜 뉴스로 김의겸 의원이 후원금을 꽉 채웠다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에 김의겸 의원은 팩트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원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더 탐사는 뭐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팩트가 틀립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자, 한미수 대변인님 두 사람 설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네. 제기를 해가지고 바로 뭐 많은 후원금이 몰린 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뭐 10억 소송하니까 김의겸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후원금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대정부 질문 3일 있는 동안에 네네. 한 장관이 첫날하고 이제 세 번째 날 이제 출석을 했죠. 국회에 왔어요. 네. 출석을 해가지고 답변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쭉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과 이제 전체 하는 거를 좀 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장관 어제는 뭐 김남국 의원 차분하게 뭐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전 과정에서 뭐 나라 이름이 틀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건 뭐 실수겠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제 이른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말빨이 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영향력 이제 미천도 드러난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개인적 관계하면은 이제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로 계속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내일 모레 내일입니까? 내일 이제 1심 선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증거와 어떤 정황과 이런 걸로 물적 증거로 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는데도 네. 딱 답변 하나입니다. 뭐 수사를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 때 한 겁니다. 막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면은 청담돈 얘기하고 네. 화제를 막 바꾸는데 그거는 이제 한 장관도 이제 그 국무위원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차례 이제 뭐 각광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본연의 법무장관이 할 얘기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계속 그러다 보면은 미천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김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왜 안 빼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거는 아니 의원님께서 좀 논리적. 과하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서. 자, 저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한민수 대변인께서 이제 말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논리적 근거가 조금 부족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빨보다는 앞으로도 말발은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방금 전에 김민석 의원에게 어떤 지적을 받았죠. 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두고 나중에 결국 정치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김지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런 세간의 관심이 좀 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또 지금 법무부에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뭐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어쨌든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뭐 정치라는 게 나는 이제 현직 뭐 장관일 때 나는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 행위라는 게 뭐 어떤 평론가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게 맞고 나중에 정말 어떤 확실한 명분이 생겼을 때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이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라는 거는 일단 뭔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본인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맞지만 추후에 어떤 본인이 확실하게 명분이 생긴다면 어떤 지지세도 지금 있고 어떤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될 만한 확실한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언급하는 게 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상황 3일차 모습 스케치를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 전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날 1심 선고를 받았죠. 2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간신히 건너온 그 강을, 조국의 강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조 전 장관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책을 추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많은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책을 추천하면서 어려움 속에 핀 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쓴 책이었는데요. 유죄 판결 후 5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권에서 조국을 향한 위로의 글이다,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겨우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얘기를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 대변인님, 논란 될 줄 당연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다소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퇴임 이후에 국정 부담은 없지만 본인이 가진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자유롭게 은유를 섞어가면서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좋아하시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책을 추천한다 하면 이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런 질문이 나오려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비난을 할 거고 조국의 강을 겨우 건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괴로울 텐데, 대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본인이 갖고 있는 얘기를 함으로써 네. 그분들이 여전히 문 전 대통령의 존재를 계속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이런 상황, 즉 결론적으로는 뼛속까지 정치인인 겁니다. 정치 현장은 떠났지만은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저런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설들도 꽤나 실려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소개해드립니다. 조국 져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문의 의식세계 이러한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이 실렸는데 먼저 조 전 장관의 어떤 입장부터 한번 보시죠. 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불법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재판을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는 회고록을 내고 출간 하루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는 등 또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등 자랑을 하더니 유죄 판결을 받은 날도 무죄가 난 부분만 언급하며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이러한 조 전 장관을 문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국민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까지 이 기사에는 실려 있었는데 닷새 만에 문 전 대통령이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 씨 가족의 불공정에 상처받은 국민을 향해 조국 저서 속에서 법과 정의를 발견하라고 권하는 이 문 전 대통령의 의식세계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조선일보는 실어놓고 있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퇴임한 대통령이 지금 제일 좀 주력하고 있는 게 책입니다. 평산 책방을 그래서 만들기도 한 거고요.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는지 국민들이 실제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이 책과 관련해서 추천하는 거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저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책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해석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미 베스트셀러였고 과거의 법 철학자들, 법리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지, 법치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을 갖고 이 의식 수준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했었고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법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죄가 나온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법과 정의를 조 전 장관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을 초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을 갖고 싶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전직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들의 진영이나 혹은 자신들의 지지자에 둘러싸여 있던 전직 대통령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전직 대통령이 이 전체 국민 좀 아우르면서 통합의 어떤 이미지로 계속 발언을 해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기대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을 양 갈래로 찢어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법적 판단을 왜 기다렸냐면 종결적 그런 권력, 그러니까 종결해달라. 이제는 그 치유를 하고 이런 갈등을 치유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서서 조국 전 장관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뉘앙스의 글이 나온다면 전직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발화했다. 꺼져가고 있는 그런 논란을 다시 발화시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 발언할 수 있죠. 하지만 통합의 어떤 방향으로 발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문 전 대통령은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자, 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 그런 모습에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이런 책을 추천하려고 책방 오픈한 것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대장동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소 좀 놀랄 만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화면 보면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1심 뇌물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아들 광모 씨에게 50억 원이 지급됐던 것,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곽상도 무죄, 김만배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2016년 총선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 받은 것도 이건 유죄가 나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은 잠시 차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혐의, 곽상도 무죄, 김만배 무죄,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볼 텐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따져볼 텐데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전후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계속 다투실 건지. 그럼요. 후보자라고 해서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정치자금입니까? 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도 그 유죄 나온 부분에 있어서도 다툴 부분은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뇌물 50억 원, 이거 어떻게 무죄 나왔습니까? 법적 근거가 뭐였습니까? 김진수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긴 해요. 근데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이제 판단 근거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미 성인이고 본인이 이제 어떤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 자체가 곽상도 의원이 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게 아니고 지금 뇌물죄를 적용한 거니까 곽상도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게 이게 죄목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성인이고 이제 경제활동 하는데 직접 받은 거는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곽상도 의원의 이 50억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하나의 보험이거든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 보면 이 컨소시엄 전체 금융 컨소시엄에서 이제 하나은행이 탈퇴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 일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실현이 되지 않은 거죠.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실제로 하나 컨소시엄이 탈퇴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했다. 법원이 이렇게 본 거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실하게 수사를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곽상도 의원의 이 50억 대한 것도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언제 씁니까?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쓰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장동 사업이 너무 잘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합을 잘 맞춰가지고 착착착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는데 굳이 이 보험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실현이 안 된 거고 한간에는 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건이나 기타 형사 사건들이 좀 어렵지 않나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곽상도 의원이 쉽게 얘기해서 좀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이 기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건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발언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법리적으로는 뭐 저렇게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요즘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여당 내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하지만 이 법정에서마저도 저는 뭐 대장동 주범들인 유동규나 남욱 씨가 풀려나가지고 온갖 언론들과 막 매체와 인터뷰하고 다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어제 바로 온라인상에 도는 그 뭐라고 할까요? 저 그림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림이었어요? 아마 그게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당신은 의원이었으니까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 그 퇴직금 50억이라고 하니까 그 시기니까 뭐 2011년 10월쯤이나 되겠죠. 그쯤 됐을 것 같은데 그 표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 올해 우리나라 퇴직자들, 기업인들, 전문 경영인, 오너들 말고요. 상위 20걸, 22죠, 22. 네. 그 표를 냈는데 곽병채 씨가 당당히 4위를 한 표더라고요. 연봉은 6,500인데 네. 50억. 나머지 분들은 뭐 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텔레콤 거기에 한 30년, 40년 가까이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이 받은 퇴직금입니다. 네. 근데 당당히 4위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곽병채 씨가 그 김만배 씨나 이쪽에서는 몸도 아프고 해서 위로금이라고 하는데 아니 산재를 증명할 자료도 없고 설사 산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또 조기 축구를 했어요. 네. 몸이 아프다는 분이 그 젊고 건장한 분을 보고 50억을 줬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닌 아버지를 보고 줬다는 게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고 그 저는 생각할 때 뭐 법원이 저렇게 판단할 때는 검찰 수사가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좀 부실하지 않았나. 정말로 물적 증거로 입증을 못한 거 아닌가. 왜 검찰은 그런 수사를 했을까? 정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275번의 압수수색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렇게 압수수색 하면서 왜 이 수사는 그렇게 못했고 저는 좀 의심합니다. 안 한 것 같아요. 50억 클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정말 우리 사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보수를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예, 저도 첫 번째 전제돼야 될 것은 이 지금 그 곽상도 전 의원의 관련된 어떤 뇌물 혐의, 저는 50억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어떤 그 이 여론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이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한 그런 검사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그 이 박범계 그러니까 그 이 검찰 이 내부의 그런 검찰입니까? 이 지금 곽상도 사건은 2022년 2월달에 기소가 됩니다. 네. 누가 담당을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의 김태훈 부장검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김태훈 부장검사 잘 아시다시피 당시 누구죠? 검찰총장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때 당시 징계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이 검사였고요. 당시에 누가 임명을 했느냐? 이정수 중앙지검장, 즉 박범계 장관의 후배였다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임명을 해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은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를 하는 것과 지금 이 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것.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부 검찰이 수사했고 어느 정부의 검찰총장이 임명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따져볼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뭐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걸 이종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쨌든 납득이 많은 국민들이 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 때문인 거 아닌가 싶은데 조선일보도 납득 못하겠다는 그런 사설을 또 실어놨더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법리를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이 판결을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곽상도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당시 의원이었고 여러 가지로 김만배 씨와 과거에 오랜 기간 알아왔던 사람이고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문 좀 보시죠.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31살이던 2021년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 실제 수령액은 25억이라고 합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과한 액수다. 이건 법원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곽 전 의원은 법조인 시절부터 김만배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국회의원으로서 김 씨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거나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과연 50억 원을 줬겠느냐. 화천대유 근무하던 일반 직원 중에 곽 전 의원의 아들처럼 이렇게 거액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지금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증거를 보강해야 하고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조선일보 사설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그 김만배 씨의 발언을 주요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혜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이 네. 50억과 관련해서 대단히 좀 상세하게 거론이 됩니다. 네. 김만배 씨가 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아니 곽상도 의원이 아들 통해서 5개를 달래 뭐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5억이냐 50억이냐 그랬더니 50억이란 취지로 대답을 하면서요. 이걸 뭐 쪼개서 줘야 되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실제로 그 실물 금원이 지급까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 재판부는 그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녹취라는 거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말뿐인 거라 뭔가 물증으로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어쨌든 재판부는 본 것이고 사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대가조로 이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었는데 법원은 이탈하려고 했는지조차도 사실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 사실 자체가 많이 단단하지 않은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항소심에 갔으면 아까 사설에서 지적한 대로 이게 보강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원도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한 게 맞습니다. 네. 고위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이면. 그래서 전례의 판시를 보더라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 묵시적인 어떤 대가관계 이런 법리가 그래서 생긴 것이거든요. 네. 뭔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금원이 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맥락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거는 또 법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원은 판결로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 50억이라는 거 다만 곽상도 전 의원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해서 검찰 고위직 했던 분들 얘기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억 클럽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이 이 판결의 뒷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법원 입장에서는 이 50억 클럽 관련한 50억에 관련해서 뇌물성을 인정을 한다면 네. 향후에 있을 다른 재판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조계 전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국민적인 그런 추궁에 대해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설 제목이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사설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은 네. 그 얘기를 깔고 쓴 사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사실상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첫 재판 결과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어떤 판결이 아니었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지금 해주셨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런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검찰의 입장이긴 한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 그런 뭐 판단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기사도 실려 있긴 했었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나중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다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어떤 수사나 어떤 의혹 제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죠. 대장동 의혹 때문에 받는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대장동 의혹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정부 나왔는데 그래요.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되레 이 대표의 주장이 신작 소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김창균 칼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돈 안 받고 초청을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이야말로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북한은 무조건 돈을 받는다. 대통령도 언론사도 그리고 구호단체도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행세를 내야 하고 그래야만 돈을 받은 뒤에야만 국경을 열어주는 게 바로 북한이다. 어찌 여권의 2, 3등 약세 후보에게 공짜 방문을 선물해 줬겠냐라고 하면서 두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 1차 남북정상회담 사실은 이때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북측이 기술적 준비 관계로 일정을 하루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6.14 남북 공동선언이 될 뻔했던 그게 졸지에 6.15 선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상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주기로 한 방북 대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하루 늦어진 것이다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이 입금될 때까지 다 입금이 완납돼야 그때야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권영빈 전 사장이 회고록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1996년 북측 요구로 $100 지폐를 가득 담은 골프채 가방을 2번이나 건넸다고 밝혔다. 북한이 첫 번째 가방이 배달 사고가 났다면서 다시 보내라고 해서 또 보내서 두 개를 보냈는데 중앙일보가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언론사가 사업을 계획해도 돈을 $100짜리 지폐를 가득 담은 골프채 가방을 2개나 보내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돈 없이는 북한과 아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김창균 컬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는 지금 김대중 정부의 어떤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의견도 여기 실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지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로드맵을 따랐다.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맡았던 대북 접촉은 이화영 부지사가 수행했고 대북 사업을 미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현대그룹의 역할은 바로 쌍방울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현대아산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쥐가 나타나서 네. 그 금강산 온전가게에 쥐를 어떻게 해결해달라 했더니 고양이 한 마리에 얼마라고 답이 왔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의 어떤 행태를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실상 싱가포르 등에서 네. 이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그때도 제가 듣기에는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어떤 협정을 하든지 이런 걸 맺는데 네. 얼마를 다오라는 돈 얘기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전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미 굉장히 큰 어떤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여기 기사에도 있지만은 현대그룹의 당시에 정몽원 회장의 극단적인 선택이 무엇 때문이었나 말도 많고
갖고 말이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대북 송무와 관련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비사들이 한꺼번에 다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사설이 밝히듯이 이 기사가 칼럼이 밝히듯이 북한과 관련해서 돈이 연관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도 있을 수 없었고 또 방북과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이 북한이 요구하는 그 액수가 단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방북 사업을 어떻게 했고 또 왜 방북 사업을 추구할 때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호 회장이 함께 동석을 해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느냐. 이화영 지사가 자신의 어떤 방북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얽혀가면서 사업이 추진된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방북 사업은 방북 사업대로 하고 이들의 어떤 그 대북 송금 난 모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 칼럼의 출발은 이른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방북 대납 의혹인가요? 이걸 사실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런 칼럼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북한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묘목 작은 그 식수죠. 그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방북을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경기도는 역대 모든 도지사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 지금 국민의힘 출신인 김문수 도지사도 했었고 남경필 지사 때는 대북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인 김진성 강원도지사는 실제 방북까지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방북을 추진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큰 지자체가 됐든 작은 지자체가 됐든 지자체장들이 추진하는 거는 그걸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한 유력 매체가 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비리 사건으로 봅니다. 거기서 히토류 등 6개 광물인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분이 국정원 내부 문서예요. 아마 검찰도 금방 확인할 겁니다.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내이 50만 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 1,000만 불 된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뭐 북한이 줬다는 돈이 950만 불 되니까 얼추 맞아요. 제가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검사가 아니니까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그때 통일부가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내이 50만 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그게 2019년 초랍니다. 근데 지금 2019년 1월, 4월, 11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800만, 900만 달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어떤 이런 본인 사업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필요한 뇌물 성격의 돈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2019년 1월 17일 이분이 그 이화영 지사 아니 부지사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날은 뭐 이 대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성남지청에서였나요? 성남지법인가 재판받고 8시에 나온 날입니다. 그날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준다 재판 중인 사람을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줬다는 사업은 이미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8억 달러가 배정돼 있었어요. 이런 모든 팩트를 본다면 저는 너무 허황된 주장이고 그 허황된 주장이 검찰발 기사로 나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사실관계를 다 말씀하셔야죠. 아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다. 중국하고 우리는 시차가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전화 자체가 통화한 적이 시차가 없다. 있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가능했다는 얘기는 신문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시 꺼내시는 의도는 알겠고 그다음에 그럼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 싸움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럼 현직 경기도 부지사가 왜 쌍방울 사주하고 같이 북한 사람을 만납니까? 거기서 왜 건배를 하죠? 왜 이화영 부지사가 거기에 연관되냐는 얘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뭐 선출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과 연관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태 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뭐 맡아서 했다는 주관한 데가 맞는데 거기에서 민경현이라고 북한 측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로서 주 역할이 북한과의 교류를 할지 이런 역할도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 건으로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재명 대표가 또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어제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탄핵될 만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 처리를 두고 언론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사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는 위법도 없는데 억지로 장관을 탄핵시켰다. 민주당의 오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탄핵도 결국에는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결국 몇 달 동안 지리한 정쟁이 이어질 테고 그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만 야기할 것이다. 민주당의 오점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날의 국회 표결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했고요. 경향신문은 전혀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제목부터 느낌이 확 다르죠. 탄핵은 정치 공세가 아니다. 시민의 뜻을 반영한 야당 정치권의 선택이다. 이 장관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이날 탄핵은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짐작했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 나온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고 고교 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감싸기만 했다. 여권의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니 초유의 장관 탄핵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주무장관이 시민이 안전하게 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만큼 이 장관을 헌재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견이 완전 다르고 사설 내용이 완전 다른 만큼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의 생각도 완전 다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윤석 대변인께서는? 경향신문 사설은요, 이 네.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라고 봐요. 탄핵 정치적 재판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국무위원이 이 탄핵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위배를 함에 있어서도 중대성 그리고 구체성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과연 그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탄핵을 그럼 이렇게까지 했을 때 장관이 부재합니다.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헌재에서 결정을. 그럼 그 사이에 장관은 사표도 못 내요. 네.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 없는 행정안전부, 그럼 국민이 오롯이 그 피해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각되거나 또는 각하될 수도 있겠죠. 이 정치적 후폭풍을 민주당은 다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159명의 우리 젊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하위직들만 수사를 받았죠. 고직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해서 보냈는데 단 하루 만에 거부하고 유족과 많은 국민들이 100일 넘게 재난 안전 책임자인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했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보수 세력들은 잘했다고 박수 쳐줬겠습니까? 저 그걸 되묻고 싶어요. 헌정사 최초로 말씀들을 하는데 만약에 헌정사 최초에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벌어졌는데 재난 안전 책임자를 그냥 놔두고 자리 보존을 시켜서 가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에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자꾸 대통령실에서도 의회주의 포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당 민주주의를 지금 해치고 있는 건 용산이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죠. 떠나서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서 3분의 1의 제적 3분의 1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적 과반이 넘는 179명의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표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그것도 탄핵 소추안은 그 안에는 헌법과 국회법, 아니 헌법과 법률,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 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증까지. 그 법안들을 다 적시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에서 판결을 하겠지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9명의 국회의원들이 저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유족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해태했구나, 직무유기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 왔던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들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치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법률적 책임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어쨌든 가결이 됐고 국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해석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법조계 탄핵을 위한 억지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상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김도읍 지금 소추위원이 돼야 하는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죠. 뭘 위반한 건지 굉장히 추상적이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검사 역할을 했던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권의 견강부에다 헌재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을 좀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그것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가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각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부적절했던 발언들, 언행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말 바꾸기에 왜 이토록 사력을 다하십니까? 혹시 모를 법정에서 있을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손을 쓰고 있습니까? 책임 회피한 적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접 구두로 말씀을 드리셨냐고요. 충분히 그런 의사는.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언론 보도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장윤 변호사님. 이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정하기 어렵다.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중대한 의무 위반 이야기하는데요. 국무위원과 대통령은 또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추상적이다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문을 보면 추상적인 그리고 지침적인 법령에서 공무원의 특히 고위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가 다 도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의 공직자로서의 봉사 의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성실 의무가 다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상민 장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대통령께서 경찰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찰, 소방의 최종 책임자 그리고 지시를 내리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어떠했는지 이태원 참사 전과 후로 나눠보면요. 전에는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습니다. 당연히 늦게 지침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도 폼나게 사표 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유가족을 사실상 2번 2차 가해까지 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이 없다, 추상적이라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법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헌법이 어떤 탄핵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원에서 의결하고 이제 상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법적인 판단을 근거로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그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 이름도 똑같으신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이 어제 신문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진짜 이게 인용이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경우에 진짜 헌법 공부를 안 한 이제 변호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게 그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의 통치 구조론의 이제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왜 통치 구조를 만들어 놨냐면 이제 통치 구조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공고하게 잘 유지돼야 그래야 우리나라 이 헌정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부의 공백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오히려 탄핵이란 거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도 중대한이라는 요건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 중대한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영미법에서는 이제 머티리얼 브리치라 그래서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법적 요건으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성이 그냥 우리는 이제 형용사를 많이 쓰니까 일반적으로 뭐 쉽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중대한이라는 요건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고 이 단계를 넘기도 또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상민 장관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뭘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계속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 뭘 하지 않았다가 어떤 중대한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법적 판단에서는 좀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을 봐도 탄핵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게 48.2%,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라는 게 40.4%였습니다. 물론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보시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인데 검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잘못했다라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여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느냐, 안 나간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여기 아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3, 4월에 2명이 퇴임을 한다고 하는군요. 7명일 경우에는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탄핵은 헌법 법률 위반이 중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연 이상민 장관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많은 법조인들께서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밀어붙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일단은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각됐을 때 이종훈 평론가님, 역풍은 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네네. 관련된 탄핵이 국민의 어떤 여론에 반해서 그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총선에서 굉장한 역풍이 일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짧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네. 이겁니다.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다 국민의원에 대한 어떤 탄핵이 소추가 되면 앞으로도 여야가 바뀌면서 늘 국민의원들에 대한 어떤 탄핵이 늘 되풀이되고 그렇다면 최장 6개월이잖아요. 네. 국무위원들의 어떤 임기가 평균 한 2년 정도예요. 물론 5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따져보면 2년 중에 6개월이면 4분의 1이 그냥 공백입니다. 이것이 늘 정쟁이 있어왔던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늘 공백이 있고 늘 탄핵으로 점철되는 그런 의회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탄핵이 또한 굉장히 엄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겸허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시토마토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